나른한 토요일 아침 책 한 권 같이 읽어보죠. 북구북구 골라먹는 지식 편의점의 저자 북튜버 이시안 씨 그리고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봄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그치고 또 바로 해가 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네. 이게 이 좋은 날씨와 더불어 꽃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면 이렇게 줄줄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괴로운 그런 계절이었죠. 계절입니다. 저한테.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눈 되게 가렸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건 땡땡택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그 정도군요.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꽃가루 알러지가 와가지고 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있어요. 알러지 시작일. 네, 이게 작년에 이제 매년 반복되니까. 근데 제 다이어리에는 원래 4월 말쯤에 이제 알러지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럴 수가. 루틴이잖아요. 올해 뭐 벚꽃이 거의 20일 가깝게 이렇게 일찍 폈다라고 하잖아요. 네. 4월 초에 왔어요. 알러지까지. 알러지가. 그러니까, 이게 계절의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는구나. 그러네요. 네. 알러지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지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전 눈물 좀 흘려도 봄이 좀 길었으면 하는 생각. 자, 오늘 읽어볼 책.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일단 중요한 건 저자의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오만과 편견은 사실 이제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작가. 네. 사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여성이라는 그 수식어도 사실 붙이는 게 아닌데 그냥 작가죠. 당시에는 그렇게 네, 썼어요. 그쵸, 뭐 여류 작가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이 작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죠. 네. 일단 이분이 1775년에 태어나서 42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너무 일찍 세상을 네. 떠나셨군요. 그래서 목사 아버지 밑에서 8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나고 그리고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전 이해가 되네요.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 초입까지 살았던 한 여성인데 아버지가 목사고 아이가 8이었다.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버지가 문학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책이라든가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아버지여서 그리고 그때는 딸한테 그런 교육들을 좀 교양 교육은 시켰는데 이렇게 넓게 시켰대요. 피아노 약간, 독서 약간. 바느질도 가르치고 뭐 그렇죠. 근데 오히려 독서를 너무 깊이 파면은 이건 오히려 천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 안 좋아했는데 이 아버지는 독서를 자꾸 그 딸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을 아버지가 출판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그래서 아버지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버지의 어떤 그 행동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개방적이셨네요. 그렇죠. 지금식 표현을 쓰면 진보적이시고. 네네. 근데 결국 결혼은 그러니까 연애도 했었지만 헤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음 날 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물러서고 해서 결국 결혼을 못하고 나중에 그냥 죽기까지. 누가 물러선 거죠? 제인 오스틴이 물러선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요. 네네. 그리고 조카인가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꼭 이 얘기는 아니고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을 승낙하고서 그거는 나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맞으니까 그냥 수락을 했다가 하룻밤 생각해보고 사랑 없는 건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이 가능하게 하는 구절인 거죠. 한마디로 그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행보를 가져왔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보면 이 삶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가 더 잘 드러나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당시가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이런 격변기에 여기만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살롱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짝대기 하는. 맞습니다. 딱 그 표현 맞아요. 노닥거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한적한 시골 마을 배경이고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역사나 사회라는 인식이 결여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좁은 일상생활 중심의 소우주를 그려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밀한 관찰력 뭐 이런 것들 날카로운 비판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일상생활이지만 또 당대 허위의식이라든가 뭔가 좀
사회 비판적인 요소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어떤 소설의 전형을 개척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칙릿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가벼운 뭐 그 이제 커리어 우먼들의 어떤 이제 로맨틱 코미디 같은 이런 장르를 일컫는 용어도 있습니다만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20세기, 21세기의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겠죠. 18세기에 이런 어떤 독립적 여성상을 지닌 책을 써냈다는 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면 혁명적이지 칙릿 계열로 이렇게 옮겨갈 그런 소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당대를 연구했던 사람들 말에 따르면 실제로 이 오만과 편견 같은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시대에는. 네, 왜냐하면 이 주인공 남자가 너무나 잘 살고 너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시골 영지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시골 아가씨들하고 놀거나 노닥거리거나. 네, 노닥거리거나 이럴 일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런 일이 없을 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판타스틱한 네, 로맨틱 소설인 거죠. 그렇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이 사회 비판적인 면들이 아주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게 잘 녹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 가치에 있어서 이를테면 문장이나 이런 게 멋지다 뭐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되게 가치가 있는 소설들을 썼어요. 그래서 단 6편의 소설을 썼을 뿐인데도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가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1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고요. 네,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네네. 해리포터를 제치고. 대단하네요. 이 제인 오스틴에 대한 어떤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이라든지 그 작품이 끼친 어떤 영향에 대해서 그만큼 높게 평가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이 줄거리를 참 이게 간략하게 정리하기가 참 쉬울지. 사실은 또 스포일러도 좀 있고. 네, 있고요. 네, 그냥 가차 없이 스포일러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영국의 시골인 롱본에서 이 베넷 일가의 딸들이 살고 있어요. 베넷 일가가 살고 있는데 이 딸들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소설 자체는. 근데 이 베넷 씨가 죽으면 그 유산이 보통 이제 남은 가족에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베넷 부인과 5명의 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친척 남자에게 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해요. 남자 쪽으로 이제 상속이 가게 되는. 네, 한정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자에게는 상속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넷 부인은 딸들에게 부유한 배우자를 찾아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중심은 첫째 딸인 제인의 연애 그리고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의 연애예요. 그래서 제인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답고 착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연마을의 네더필드 파크에 이사온 빅리 씨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지만 좀 순탄치 않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신분 격차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둘째 딸은 엘리자베스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빅리 씨가 오면서 친구인 다하 씨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재벌 2세의 원형이 나와요. 그렇죠. 결국 이 편견 때문에 이 둘은 정말 온갖 오해들에 막 복작 막혀서 계속 어긋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루어집니다. 자, 스포일러 나갑니다. 네. 이들의 결혼을 둘러싸고 사랑은 없지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 혹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생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또 돈 많은 여자를 만나 신분 상승하려는 남자, 뭐 이런 온갖 천태만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랄하거나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제 18세기와 19세기 자신들의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시대의 풍속도를 굉장히 조롱하듯이 혹은 풍자하듯이 이렇게 펼쳐지는 사건 사고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아마 엘리자베스의 상대적으로 나오는 이제 달시라고 하면 그 기억이 나시는 분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나 분명 이 책 안 읽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최근에 영화도 됐죠. 그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에서 이제 콜린 퍼스가 연기하는 남자 캐릭터 이름이 달시인데 네. 바로 그 원작자가 이 오만과 편견의 대단한 팬이어서 자신의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바로 이 달시라고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오만과 편견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당시 사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이제 싱글 여성들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소재이자 주제로서 이제 부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상속 문화, 뭐 당시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여성의 위치 이런 걸 좀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한정상속 제도라는 게 굉장히 그 영국 문학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엄청 그 여성들의 삶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안의 재산이 1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 자식이 5명 있었는데 자식 5명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2억씩이 되잖아요. 네. 다시 그 5명이 있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4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집안의 재산 같은 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나눠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영지나 집 같은 재산을 이거를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에게. 네, 한 사람 장남한테 몰빵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재산에서 재산 분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18세기 유럽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여성들은 상속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너무 돈이 많아서 넘쳐나는 집안의 여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집안에선 이 여자가 상속을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 중류층 이상 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런 남자를 잡아서 결혼하는 수밖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사랑이나 어떤 감정은 네. 사치고 네. 자신이 그 영위해왔던 생활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재산 상태를 가진 남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당시에는 여성들이 또 직업을 갖기가 힘든 사회 구조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무도회 파티 같은 것들을 여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 무도회 파티 같은 것들이 오늘날로 보면 데이팅 앱 같은 그런 느낌? 네. 거기서 이제 많은 남자들과 서로 만나고 사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네. 네. 그런 공간이었다. 굉장히 필사적인 그런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여기 남자들도 사실 약간 마찬가지인 게 남자들도 돈 많은 여자를 만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상속이 있는 여자들을 만나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들 또한 그런 굴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들 합니다. 재산이 얼마고 매년 얼마가 생길 거고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처음 읽다 보면 약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설들이 특히 이제 영국 그 이쪽 시대의 소설들이 그런 게 많아요. 뭐 매년 10,000파운드를 버는 누구씨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저는 라디오에서 어디 사는 누구시죠? 그러면 신림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어느 동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는 것도 좀 그렇죠? 옛날에 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상산의 조자룡, 그렇죠. 어디에 누구, 그건 좀 느낌이 좋네요. 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건 아마도 이제 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네.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어떤 문화권이 달랐기 때문일 네. 수 있는데. 네. 그러네요. 같은 서울 안에서 무슨 복잡하게 가리봉동에 30분이면 가는데 가리봉동에 누구, 중곡동에 누구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뭐 1년에 10,000파운드를 버는 누구씨 하면은 대충 어떤 사람이구나 약간 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설들을 보면 그런 연봉을 얼마 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이 소위 이제 그 당시 이 책이 쓰여진 18세기와 19세기 초입의 어떤 영국의 그 풍경 같은 것이다. 네. 네.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현대의 어떤 틀을 갖추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수가 이제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거의 야만의 시대에 가까워. 그리고 전 깜짝 놀란 게 이 오만과 편견 네. 이 글을 쓸 때요. 우리나라는 언제였냐면 그 영화 있잖아요. 강동원하고 나왔던 하정우 나왔던 군도 밀란의 시대. 네. 이때예요. 이 시기가 너무 이런 때랑 지금 이 시골에서 연애하는 이야기랑 같은 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세계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때 바로 군도 밀란의 시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흥정의 문란 이런 거. 네. 하지만 뭐 영국도 속했던 그 유럽 대륙이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또 영국은 또 미국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시기를 본다면 또 얼추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하여튼 지구는 넓습니다. 자, 오늘 북구북구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읽어보고 있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읽어보고 있는데 원래 제목은 첫인상이었다고요? 네, 첫인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서간체 소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에 그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개정을 되면서 오만과 편견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뭐랄까 굉장히 솔직한 제목이에요. 딱 오만과 편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네.
이게 제가 아까 아버지가 여기저기 알아봐 주다가 출판사에 거절당했다는 첫 번째 소설이 첫인상인 거예요. 제목이? 네. 네. 그리고 이걸 개정해가지고 오만과 편견을 만든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첫인상이란 제목으로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흥미를 못 끄니까 안 되겠다. 일단 제목부터 좀 바꾸자 다시. 근데 그래서 오만과 편견. 연결되는 거예요. 첫인상은 굉장히 오만했는데 알고 네. 보니 내 편견이었더라. 그렇죠. 딱 그렇게 한 줄로 이거예요. 줄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다하 씨가 남자 주인공이 되게 오만하다라고 하는 주변의 오해를 받는 사람이죠. 네. 좀 과묵하고 살갑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워낙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굳이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 자신은 판단력이 있다. 나는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하 씨의 첫인상에 맞춰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편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네. 19세기의 영국판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는 듯한 현빈과 김선아 씨가 지금 방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역시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주인공들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이 상징하는 바 또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자, 주인공이 엘리자베스와 달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티격태격거립니다. 네, 그렇죠.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사건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여성은 영리하지만 고집스럽고 또 말 많고 뭐 이런 하지만 예쁜 여자 그리고 이제 차갑지만 츤데레한 차도남 이미지의 달시. 자, 이 두 인물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그거 아닙니까? 저는 완전 꽃보다 남자 같은 게 딱 생각이 났거든요. 네.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요. 남자분들한테는 이런 여성분이 매력적인가요? 근데 저희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달씨도 그렇고요. 네. 꽃보다 남자도 그렇고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내 따귀를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재벌 2세들이고 귀족 네. 집안이니까 그렇게 대한 게 처음이지 저희는 그런 대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딱히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여자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랄까 기죽지가 않아요. 기가 안 좋은. 네, 여기 제가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그 처음 만났을 때 달씨가 자기 친구하고 빅리 씨하고 하는 얘기를 엘리자베스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달씨가 딱 엘리자베스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 그럭저럭 봐줄 만은 하군. 그렇지만 내 마음을 열 만큼 예쁘진 않아. 나는 지금 다른 남자들에게 퇴짜 맞은 아가씨들한테 자존심을 세워줄 기분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하죠. 아니 왜 전 자꾸 현빈 씨 떠오르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혼자만 하는데 옆에 살짝 들리잖아요. 살짝 듣고 들리죠? 있는 딱 그 모습까지 너무 겹쳐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반응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 같으면 되게 상처받고 좀 우울해지고 금방 눈물 쏟고. 눈물이라도 네. 그렁그렁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이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시 씨에게 결코 따뜻하다고 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매우 신나게 그 얘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면 무엇이든 재미있어하는 활기차고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내가 도시에서 온 한 남자한테 약간 마음에 가는 척 했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웃겨. 누구, 나는 뭐 진짜 자기 쳐다본대? 막 이런 느낌이군요, 약간.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요. 이 계속 약간 좀 시골 영지에 살고 있는 이제 가난한 아가씨니까 좀 무시당하거나 좀 약간 이렇게 경계당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전혀 이를테면 꿀리거나 자기에게 좀 풀이 죽거나 하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자존감이 높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네, 자존감이 그렇죠. 엄청 높고요. 마지막에는 달씨 친척이 이모가 와서 너하고 결혼한 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데 거기서도 자기 할 얘기를 진짜 다 하죠. 다 하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남자들도 이런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로맨틱 소설을 보면 재미있을까? 약간 이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박신양 씨가 왜 내 여자라고 얘기를 못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란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또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저희가 장난처럼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바로 현대 어떤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극의 형식들, 캐릭터의 원형들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왔는지를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는, 제가 농담처럼 자꾸 이야기하지만 내 이름은 김삼순의 그 두 캐릭터가 똑같아요. 뭐 웬만한 재벌잇에 나오고 그 씩씩한 말괄량이 여주인공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네, 그 남자 그러니까. 캐릭터도 되게 비슷한 게 똑같아요. 정말 네. 약간 과묵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이 그러면서 소설에서도 볼 수 있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들에 대해서 약간 그 삐딱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재벌 네. 2세들이 재벌 1세인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은 것처럼 약간 어떤 그런 느낌들. 어떤 그 극작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모든 매력적인 캐릭터는 매버릭들이다. 소위 반항아들이다. 왜냐하면 자기 체계에 이제 반항하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가장 극적 효과들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오만과 편견에서의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들도 역신의 가장 그 흥미로운 매버릭 캐릭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재밌습니다. 자, 이 작품에 이 주인공 커플 이외에도 여러 커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이제 둘째는 엘리자베스와 다시, 이게 가장 유명한 커플인데 네. 제인과 빅리. 사실은 여기서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맥커핀이에요, 약간. 아니 저는 그냥 딱 얘네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쁜 사랑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냥 전형적인 그러니까 신분도 아주 큰 차이, 살짝 그 남자 쪽이 높긴 하지만 뭐 그 시대에 전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남녀의 키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이게 이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야반도주 커플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래서 막 그 집안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나쁜 남자와 같이 도망가는데, 사실은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이어지는 역할이 바로 이 커플들을 뒷수습을 해주는 게 다하시가 몰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따뜻한 면을 발견하게 네. 되죠, 이제 엘리자베스가. 흔히 네.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츤데레 캐릭터라는 말 있잖아요. 겉으로는 막 그냥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 따뜻한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커플을 도와주면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흔히 얘기하는 정략 결혼, 사촌 콜린스와 친구인 샬롯의 결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너무 네. 정말 뭐랄까, 저는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이 콜린스가 네. 콜린스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해요. 네. 근데 정말 본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사랑하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이제 원칙.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딱 아주 단호하게 딱 찹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샬럿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엘리자베스의 친한 친구인데 그 틈을 딱 비집고 들어와서 콜린스를 약간 위로를 해주면서 바로 다음날 청혼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샬럿은 이 남자 사랑하지 않지만 딱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결혼의 모습, 이런 게 보편적이었다고 하면 참 정말 힘들었겠다, 다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왜 감정이입이 되셨는지 좀 그게 더 궁금한데요. 네. 누구한테 감정이입이 되신 거예요? 아니,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남자들은 네, 그렇죠. 네, 약간 문의 아들처럼 더 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여기는 이제 우정도 있고 우정, 사랑 뭐 이런 감정들이 전혀 개입할 여지 없이 막 일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찬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바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네,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는 게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한데, 또 굉장히 금방 용서를 하고 또 그 신혼부부의 집으로 놀러도 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랄까, 이분들은 변죽이 좋으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쳐다보면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사랑과 우정 같은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내적 감정보다는 네. 계급과 유산 상속,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과 유지 같은 사회적 어떤 질서가 훨씬 더 상위의 개념에 있었던 네. 그런 시대라는 걸 바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와, 그 당시엔 참 야만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그 당시에 읽었다면 그게 오히려 보편적이고 엘리자베스가 너무 낭만적이다, 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사랑이냐 우정이냐, 사랑과 우정을 따지지만 당시는 결혼이냐 아니냐, 이 그렇죠. 커플이 결혼까지 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캐릭터죠. 당시의 독자들이 보기엔. 네. 네. 당시의 독자들이 보기엔 그랬겠네요. 난 샬럿이 제일 좋아. 얼마나 똑똑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샬럿은 행복해 보여. 이상하다, 행복해 보여.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그러네요. 사실은 뭐 영국 소설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몇 편의 그 이탈리아 소설을 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어떤 집에 막내딸에게 청혼하러 왔다가 거절당해요. 그리고 좌절한 남이 나오다가 정원에 있는 그 하녀를 보고 화단에 있는 꽃을 꺾어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 청혼해요.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당시 어떤 유럽의 어떤 문화들 그리고 결혼에 관한, 그러니까 결혼이 사실 그 어떤 학자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불과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 네. 네. 그 이전까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그 제도였지 이게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비로소 그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그 리디아와 위컴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막내가 이제 야반 도주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들이 그들을 어떻게 띄워놓을까 궁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를 너무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추문 없이 두 네. 가문이 또 이어지게 만들까? 네. 그거를 이제 고민하게 된다.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오늘 토요일 코너죠. 북끄북끄.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그리고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인 오스틴의 작품 거의 모두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성과 감성 같은 작품이 있고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그리고 엠마 참 그 여러 번 영화 됐었죠. 노생과 수도원, 설득, 레이디 수잔. 우리는 못 본 작품도 있습니다만 영국의 어떤 그 채널에서의 어떤 드라마화라든지 영화들은 또 연극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작가의 어떤 매력이 이런 많은 작품들을 현대에 와서 다시 되살려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심리 묘사가 그러니까 예전 소설이라는 건 그냥 사건만 있었던 거잖아요. 사건 사고 중심에.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사실은 그 시대에 흔하지 않은 일인데 여기는 책을 보면 처음 읽으시는 분은 아마 정말 읽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한마디 하는데 그 대사를 왜 했는지를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새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소설의 기법이고요. 네. 수사가 굉장히 많고 설명적이고. 그렇죠. 대신 이제 심리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죠. 무슨 얘기를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이런 심리로 이걸 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때는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 대학원에서 그 문창과 다닐 때 옛날 소설 읽었던 기억이 나서 네. 첫 소설 써오라고 해서 그렇게 썼어요. 나뭇가지에 뭐 껍데기는 어떻고 바람은 어떻게 불고 기온은 어땠으며 그의 어깨는 몇 도쯤 기울어져 있어 막 써가지고 가셨더니 제 딸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한동안 소설을 안 읽었구만.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박사 씨가 보시기에는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 드라마나 영화처럼 최근에 이제 다시 네. 우리들에게 그 여전히 유효한 어떤 텍스트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로맨스 소설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어디에나 좀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심리 묘사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제인 오스틴의 유머 감각이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읽으면서. 이들의 대사가 대사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물밑에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것들이 이게 작용을 하면서 하는데 표변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네, 너무 달변이에요, 다들. 막 준비한 것처럼 말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도 이 서로 소개를 할 때 얘기를 하거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그 굉장히 이를테면 상큼한 유머 감각과 약간 비웃음과 빈정거림과 이런 것이 깔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의 어떤 표현 방식이 그냥 과거에 고루한 어떤 연극적 대사들이 아니라 네. 그 와중에도 어떤 그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고 네네. 또 서로의 어떤 최근에 뭐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는 어떤 네. 표면적인 언어가 아닌 그 물밑에서의 어떤 그 팽팽한 감정 싸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네. 현대에 와서 읽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네. 대사들만 보면은 저기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속 인물들 말들을 너무 잘하니까요. 말을 너무 잘해요. 모든 캐릭터들이. 자, 결국은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을 이야기할 때 제인 오스틴의 여러 소설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 소설의 어떤 그 원형과도 같은 작품들이다. 또 칭릿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어떤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로맨스 소설이 가진 매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소설 창작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김주영 선생님, 객주를 지으신 네.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뭐 꼭 그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소설을 만약 단편소설을 가져오면 자기가 봐주겠다.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청 써서 갔더니 저랑 한 명이랑 한 200명 중에 2명만 써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명 앞에서 품평을 해주시는데 와 진짜 그 합평에 그거 되게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로맨스 소설 비슷하게 그래서 과정들 탁 한 다음에 그래서 도서관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단편소니까.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네. 선생님이 바닥을 빵 치면서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사귀게 되었다. 이게 뭐냐고. 이 소설은 이 과정이다. 과정이다. 너무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두 사람이 썸이 왔는데 갑자기 끝난다. 네. 사실은 근데 연속극은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될지 제일 안 될지. 재밌는 안 될지. 다음으로 가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로맨스 소설은 과정이다. 과정.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다. 그때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로맨스 소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분명. 거의 100%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렇죠. 네, 칭릿도 그렇고 뭐 할리퀸 로맨스 뭐 이런 소설도 그렇고 거의 해피엔딩이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그 과정에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막 저를 괴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풀리겠구나. 이렇게 잘 되겠구나. 약간 이런 이를테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 예전엔 주인공 같은 마음으로 보셨던 거 아닐까? 이제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아니 이게요. 네. 현실의 연애는 사실은 훨씬 더 좀 약간 진흙탕이잖아요.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고 네, 서로 네. 너무 괴롭히고 막 정말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쁘고 정말 이렇게 곧 풀릴 오해들과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배치해 놓고 있으니까 뭐랄까요? 좀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현실에서 고통받은 마음이 좀 위안이 되고 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점, 그게 그 로맨스 소설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나 그런 거죠. 죽지 네. 않는 사람이 뛰어든 액션 영화나 무조건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의 티격태격. 거기서 오는 어떤 즐거움, 안전한 모험 네.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로맨스 소설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모처럼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동안 놓고 있었던 이 로맨스 소설들 주말에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로라도 읽어야겠죠. 삶에서 더 이상 뭐 그렇죠. 없는 시대에 왔으니까. 실제를 하면 안 되고 영화와 소설로 대리만족을. 네. 사실 우리 시대도 사실은 로맨스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로부터 출발해서 한 100년, 200년 동안 아주 로맨스가 넘쳐나던 시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로맨스가 좀 실종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오만과 편견 한 줄의 추천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당의 진수. 밀당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세요. 밀당의 진수. 그렇죠. 특히 네. 연애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얘기 같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서점에 있는 그 남녀 심리 묘사에 대한 책들 말고 이거 한 권 읽으시면 된다라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 책을 이제 뭐 소파에서도 읽고 뭐 침대에서도 읽고 막 이랬는데 가장 좋았던 게 욕조에서 읽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소설다운 소설을 읽고 싶을 때 보통 이제 뭐 킬링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말 그대로 마음 가볍게 시간을 죽일 수 있는 소설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권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007을 썼던 그 이언 플레밍이 자기 소설은 화장실에서 무릎에다 놓고 보는 소설이라고 했다는데 그만큼 부담 없이 하지만 덮고 나면 뭔가 생각이 남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구북구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는 아시아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위화의 허삼관 매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